한유라가 앉아있는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방금 전 계모인 박서연 여사와 이복 언니 한미래가 남기고 간 독설이 여전히 귀에 맴도는 듯했다. 한유라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누구 대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잊지 마. 강지훈, 그 멍청이가 무슨 짓을 하든 얌전히 받아들여. 네가 우리 한씨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만약 네 실수 하나로 이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네 엄마 묘를 파헤쳐버릴 줄 알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옆에 서 있던 한미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기꼴 좀 봐.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아나 봐. 어차피 저놈과 수발이나 들 팔자면서 네가 내 대신 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잘생긴 얼굴에 머리가 텅 비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런 모욕과 경멸은 지난 10여 년간 그녀의 일상이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이 밖에서 낳아온 딸. 그것이 한유라의 존재 이유이자 족쇄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다정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유라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해.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네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한씨 가문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녀를 굶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밥값을 치를 시간이 온 것이다. 이 결혼이 끝나면 그녀는 비로소 한씨 가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객들은 모두 한국에 내려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신부가 한미래 양이 아니라던데 정말이군. 한씨 가문에 숨겨진 딸이라지. 저런 중요한 자리에 내놓다니 무슨 꿍꿍이일까. JK그룹의 강지훈 군과 결혼하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얼굴은 천사인데 머리가 아이 수준이라니. 유라는 굳건히 앞만 보고 걸었다. 수많은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 앞에 서 있는 남자와 마주했다. 강지훈. 소문대로 그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잘생긴 남자였다.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빚은 듯한 완벽한 이목구비, 큰 키와 넓은 어깨는 최고급 턱시도 아래에서도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객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다. 주례사가 오가는 동안 강지훈은 계속해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유라는 텅 빈 눈동자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서약을 할 시간이 되자 지훈은 주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멀뚱멀뚱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다급하게 귓속말을 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유라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과 마주쳤다. 텅 비어있던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찰나의 순간 번개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예리한 시선이었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의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짧은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유라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JK그룹의 본가 거대한 성과 같은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 풍경에 신기해하며 아이처럼 웃었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보았던 그 눈빛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하고 거대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존경심보다는 동정심이 더 많이 느껴졌다. 유라는 집사와 사용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곧장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웬만한 집 한 채 크기였고 최고급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유라에게는 그저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잠시 후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쥔 채였다. 방을 한번 쓱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디저트 접시에 꽂혔다. 와, 과자다. 지훈은 유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테이블로 달려가 허겁지겁 케이크와 마카롱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크림이 입가에 잔뜩 묻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라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연민, 그리고 가시지 않는 의심. 정말 이 사람이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란 말인가?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입가에 묻은 크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훈은 먹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눈망울이 순수하게 그녀를 향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물건을 분석하듯 냉철하고 지적인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그는 다시 헤헤 웃으며 케이크를 집어들었다. 유라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피곤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욕실 위치를 알려주고 먼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다행히 그는 간단한 지시사항은 잘 알아듣는 듯했다. 거대한 침대의 한쪽에 유라가 누웠고 반대편에 지훈이 누웠다.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깊은 밤 유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는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바보이거나 혹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한유라의 새로운 삶은 거대한 미스터리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유라는 직감했다. 이 거대한 저택과 이 남자에게는 보이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짝찬 로이 레일라 증하이 꾸꾸쥔 증하이 강씨.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유라는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거대한 침대의 주인인 강지훈은 여전히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에 스쳤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방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서재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책장에 압도당했다. 경제학 원론, 양자 물리학, 칸트 철학. 하나같이 어려운 전문 서적들이었다. 하지만 책 등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마치 과시용 장식품처럼 보였다. 그런데 유라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손자병법 선지빙파. 유독 그 책만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 방금 읽고 꽂아놓은 것처럼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겠지. 이 저택의 주인이 저런 책을 읽을 리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다이닝 홀에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식탁에는 지훈의 삼촌이자 JK그룹의 부회장인 강민혁과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중후한 멋이 있는 중년 신사였지만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새 식구가 일찍 일어났군. 어젯밤 잠자리는 편했는지 모르겠네. 강민혁이 겉으로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유라를 새 식구라고 부르면서도 그녀의 역할은 지훈이를 잘 돌보는 것뿐임을 은근히 강조했다. 그녀를 아내라기보다는 고급 간병인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였다. 그때 하녀의 손에 이끌려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자마자 달콤한 팬케이크를 달라고 졸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식탁의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식사 도중 지훈은 갑자기 손을 휘젓다가 오렌지 주스 컵을 쳤다. 컵이 넘어지면서 주스가 강민혁의 값비싼 양복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하인들이 달려와 수선을 피웠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괜찮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대범하게 웃어 보였다. 유라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저 순진한 얼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계산한 고도의 행동이었을까?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저택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넓은 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겉으로는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경멸과 동정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상한 결혼으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근본 없는 여자. 그것이 그들이 유라를 보는 시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응접실 소파에 앉아있던 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흐트러진 루빅 큐브를 발견했다. 아마도 주말에 다녀간 친척 아이가 가지고 놀던 것 같았다. 그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큐브를 집어들고 맞춰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때 알록달록한 색깔에 흥미를 느낀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큐브를 가져갔다. 그는 잠시 동안 그저 신기한 듯 큐브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훈의 손놀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평소의 공허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천재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다다닥 다다닥. 경쾌에 의한 소리와 함께 큐브의 면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채 30초도 되지 않아 엉망이었던 큐브의 6면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지훈은 마치 간단한 마술에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큐브를 유에게 내밀며 해맑게 웃었다. 예쁘다. 유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이의 지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 정도의 공간, 지각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평범한 사람도 갖기 힘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의 눈에서 빛나던 총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순진한 아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유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에 가까웠다. 그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라는 지훈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그의 비밀을 확신하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다 하며 2명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정말 불쌍하지 않니? 저렇게 예쁜 얼굴로 바보 수발이나 들고. 진짜 주인 행세는 강민혁 부회장님 사모님이지. 그러게 말이야. 근본도 없는 게 운 좋게 시집와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중 한 명은 유독 강민혁의 아내에게 충성하는 하녀였다. 잠시 후 그 하녀는 뜨거운 찬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유라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옆을 지나는 척하다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유라를 향해 쟁반을 기울였다. 뜨거운 찬물이 유라에게 쏟아지기 직전의 아찔한 순간이었다. 유라는 피할 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근처 바닥에서 블록 쌓기를 하던 지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녀 옆에 있던 작은 장식용 테이블을 밀어버린 것이었다. 테이블이 미끄러지며 하녀의 발을 걸었고 하녀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뜨거운 찬물은 값비싼 카펫 위로 쏟아져 유라에게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상황을 수습한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왕내, 블록 내 블록 망가졌어. 그는 넘어진 테이블 때문에 흩어진 블록을 가리키며 서럽게 울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의 투정이었다. 하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집사는 하녀를 크게 꾸짖었다. 모든 것이 어설픈 아이가 일으킨 우연한 소동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유라는 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계산한 지극히 정교하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아이의 투정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위기에 처한 그녀를 구해낸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만 남게 된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지우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블록을 맞추며 동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흥얼거림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는 말없이 빨간색 블록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 순수한 미소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유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침묵의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그 역시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거대한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동맹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가 강지훈의 비밀을 확신하게 되면서 저택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 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동맹자인 남편은 완벽한 어린아이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관객이자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연극을 위협하는 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계모 박서연과 이복언니 한미래가 저택으로 찾아왔다. 결혼으로 한씨 가문의 부도를 막아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유라가 강씨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염탐하려는 목적이었다. 어머 유라야, 그새 얼굴이 폈구나.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살만한가 보지.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미래가 비아냥거렸다. 박서연 여사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유라를 하녀 부리듯 말했다. 목이 마르구나. 가서 시원한 차나 좀 내오너라. 그 자리에는 강민혁 부회장과 그의 아내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유라를 궁지에 몰기 위해 연합전선이라도 형성한 듯 보였다. 유라는 묵묵히 일어서서 차를 준비했다. 분노나 수치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을 생각할 뿐이었다. 지우는 소파 옆 카펫 위에서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시끄럽게 떠드는 어른들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장난감 세계에만 몰두해 있었다. 한미래는 그런 지훈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혀를 찼다. 저런 애랑 한 침대를 쓴다니. 유라 넌 정말 비위도 좋다. 그때였다. 한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유라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받침대 위에 놓여있던 값비싼 청자 화병을 교묘하게 쳤다. 화병이 균형을 잃고 유라 쪽으로 기울어졌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화병이 깨지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장 가까이 있던 유라에게 돌아갈 터였다. 부주의하고 칠칠치 못한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비열한 수작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찰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칙칙폭폭 내 기차. 장난감 기차를 쫓던 지훈이 갑자기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려들었다. 그의 몸이 정확하게 화병 받침대의 아랫부분과 부딪혔다. 받침대는 화병이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났고 공중에 뜬 화병은 포물선을 그리며 바로 옆에 있던 푹신한 1인용 안락의자 위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청자는 흠집 하나 없이 안전하게 착지했다. 지우는 의자 밑으로 굴러 들어간 기차를 집어들고 환하게 웃었다. 찾았다. 그가 아니었다면 벌어졌을 아수라장은 안중에도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한미래와 박소연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놀람 이상의 날카로운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유라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다. 두려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함이 차올랐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날 밤 이후 유라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제까지고 그의 기적 같은 보호에만 기댈 수는 없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곧 컴퓨터를 이용해 JK그룹의 내부 자료와 최근 동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한씨 가문에서는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잠자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최근 몇 년간 JK그룹이 추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 중 몇몇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 하청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배후에는 모두 강민혁 부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마치 흰개미처럼 JK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속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다. 아마도 회사를 충분히 약화시킨 뒤 무능한 후계자 강지훈을 명분으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일 터였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서재에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황급히 화면을 평범한 패션 잡지 사이트로 전환했다. 유라, 졸려, 자자. 지훈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정말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유라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다시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이 이상했다. 그녀가 켜놓았던 패션 사이트가 아니었다. 바탕화면 위 마우스 커서가 그녀가 본 적 없는 파일 하나를 가리킨 채 깜빡이고 있었다. 피닉스퀘 프로젝트 야학과제서 PDF.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 안에는 JK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강민혁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전자소재 부문을 되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 사업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치밀하고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다.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최고 기밀 자료였다. 지훈이 그가 이 파일을 그녀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그날따라 여러 친척들이 모여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의 전자소재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래도 그 계열사는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헐값에라도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비즈니스 저널을 읽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라는 최대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유럽에서 피닉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기술을 되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어쩌면 그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 강민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곧 인자한 미소를 되찾으며 그녀를 나무랐다. 아가 사업이라는 게 인터넷 기사 하나로 결정될 만큼 간단한 게 아니란다. 그의 말은 유라의 의견을 어린애 치기 정도로 일축해버렸지만 효과는 있었다. 식탁에 함께 있던 원로 이사 한 명의 눈빛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빛났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것이다.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유라에게 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높게 쌓아 올린 블록 타워의 맨 꼭대기에 그는 독특한 모양의 불사조 피닉스 모양 블록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유라를 돌아보며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것은 그가 단둘이 있을 때조차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명백한 신호였다. 유라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침묵의 보호자와 그의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동료.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추진하던 계열사 매각 계획은 한유라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진한 얼굴로 던진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몇몇 원로 이사들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혁은 직감했다. 한유라가 생각처럼 단순하고 어수룩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뒤에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상상 이상의 변수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과 한유라 두 사람의 신용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매년 열리는 JK그룹 재단의 자선 갈라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강민혁은 강지훈 부부를 강씨 가문의 대표로 전면에 내세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지훈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후계자 자격에 대한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악명 높은 타블로이드 기자와 은밀히 접촉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재벌 3세를 조종하여 친정으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는 탐욕스러운 신데렐라. 이것이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그는 갈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스캔들을 터뜨려 한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갈라의 밤이 되었다. 유라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지훈은 여전히 영혼 없는 잘생긴 인형 같았다. 그는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유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노골적인 동정과 은밀한 조롱이 섞인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유라는 꼿꼿한 자세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때 강민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두 사람 괜찮은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과시였다. 이 자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혁이 준비한 덫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가문을 대표한 기부금 전달 순서가 되어 유라와 지훈이 무대 위에 올랐을 때였다. 강민혁이 미리 심어둔 기자가 군중 속에서 고함을 질렀다. 한유라 씨, 강지훈 씨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점을 악용하여 JK재단의 기금을 친정회사로 빼돌리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기자의 질문은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강민혁은 충격받은 척 앞으로 나서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립니다 라고 외쳤다. 상황을 장악하고 유라에게 완벽한 올가미를 씌우려는 수작이었다. 하객으로 참석한 유라의 계모와 언니는 통쾌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유라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차가운 굴욕감에 몸이 얼어붙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지훈의 손에 부드럽게 힘이 들어왔다. 유라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서 어리고 순진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스치듯 보았던 그 찰나의 편린들이 하나로 합쳐져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절대적이고 숨막히는 것이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놓고 연단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러웠던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방금 그 질문 굉장히 심각한 비방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를 장악했다. 그는 겁에 질린 기자를 정확히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아내는 명예훼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였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JK재단의 모든 자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 세 곳의 감사를 받으며 단 한 푼의 흐름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왕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대로 한번 해보죠. 그는 배경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즉시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의 일련의 문서들을 띄웠다. 이 서류들은 지훈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다. 지난 3년간 재단의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리고 추적 결과 그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바로 강민혁 부회장이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혁 부회장이 경쟁사에 우리 그룹의 기밀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며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그는 차가운 시선을 삼촌에게서 거두어 청중을 향해 선언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병을 핑계로 몸을 낮추고 지켜봤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내 집 안방에 키우고 있던 독사인지 말입니다. 오늘 밤 마침내 그 독사가 이빨을 드러냈군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를 물려고 했는지는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행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강민혁을 끌고 나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지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무대 아래로 이끌며 수많은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차가 출발하고 문이 닫히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대 위에서의 냉혹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유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더는 당신을 내 뒤에 숨게 할 수 없었어요. 유라는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바보 침묵의 보호자, 그리고 냉철한 총수. 모두가 그였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슬픔이 아닌 거대한 안도감과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거.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연기자와 그의 유일한 관객이 아니었다. 함께 폭풍우를 마주할 진정한 파트너였다. 자선 갈래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강지훈이 바보 행세를 그만두고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소식은 재계를 뒤흔들었고 강민혁 부회장의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는 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유라의 이름 역시 더 이상 불쌍한 신데렐라가 아닌 총수의 여자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유라를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사용인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그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옆에 선 남자 강지훈의 변화였다. 가면을 벗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았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룹의 총수다운 무게감과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유라와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무장 해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행동은 다정했다. 그동안 무섭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유라는 쌓여있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서웠죠.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두려움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졌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유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위험한 곳에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두 사람의 방역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지훈이 그룹 외부의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유라는 내부의 문제, 특히 자신의 친정이었던 한씨 가문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은 지훈이 그녀에게 준 첫 번째 임무이자 그녀 스스로 과거의 족쇄를 끊어낼 기회였다. 한씨 가문은 강민혁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잃자마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절망에 빠진 박서연과 한미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라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에 오만함 대신 비굴함이 가득했다. 유라야,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제발 지훈 군에게 말 좀 잘해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박서연이 유라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한미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유라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유라의 차가운 반문에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우리가 그래도 널 키워줬는데. 키워주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 집에서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밥값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결혼으로 이미 마지막 밥값까지 깨끗이 치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라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한씨 가문이 망한 건 당신들의 탐욕과 무능함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모르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인 호소에 휘둘리는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 총수의 아내이자 그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였다. 결국 박서연과 한미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듯 저택을 떠나야 했다. 그들의 몰락은 신문에 작게 실렸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세 잊혀갔다. 한편 지훈은 강민혁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민혁이 빼돌린 비자금을 추적하여 회수했고 그와 결탁했던 이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그 과정에서 유라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으로 얽히고 설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강민혁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보고서는 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JK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새로운 총수와 그의 아내를 맞이했다. 식사 도중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앞으로 사모님께서는 계속 내조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질문에는 여자는 경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낡은 편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유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아니요, 내 아내는 단순한 내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JK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위해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오늘부로 한유라 씨를 그룹의 신사업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좌중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아는 지훈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유라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공주라는 칭호를 주는 것을 넘어 그녀 스스로 여왕이 될 수 있는 왕국을 선물한 것이다. 그날 이후 지훈의 아내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유라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떨어졌다. 사소한 인터뷰에서조차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한때 그를 동정하고 유라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한미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원래 자신의 자리였어야 할 그곳에서 빛나고 있는 유라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질투심에 몸서리쳤다. 지훈과 유라의 관계는 단순히 싸움에서 맺어진 동지애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들은 서재에서 함께 회사의 미래를 고민했고 침실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이 되었다. 처음 당신이 내 입가에 크림을 닦아주었을 때 어느 날 밤 지훈이 고백했다. 그때 알았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내 연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난 당신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간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을 믿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주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강민혁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었다.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강씨 저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과 고요한 결의가 함께 감돌았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밖은 고요했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민혁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유라에게 처음으로 온전히 털어놓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렸지만 난 언제나 의심했어. 사고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삼촌이었으니까. 내가 바보 행세를 시작한 건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 지난 몇 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유라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부드럽게 안았다. 공허한 위로의 말 대신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책상 위에 놓인 증거 서류들을 가리켰다. 당신의 그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이 내일이면 끝나요. 우리가 끝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정의를 세우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주주총회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라가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두 사람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의 강력하고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보석으로 풀려나 수척하지만 여전히 도끼서린 얼굴에 강민혁이 발언대에 섰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필사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횡령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대신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꾸려 시도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불안정한 후계자로부터 이 위대한 JK그룹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조작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바보 시절의 강지훈은 폭력적인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유라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는 강민혁의 비리를 조사하던 흥신소 직원이었다. 강민혁은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회장이 될 사람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감정 기복을 가진 남자와 파산한 집안 출신의 탐욕스러운 여인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이런 자들에게 JK그룹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의 호소는 주주들의 불안감과 보수적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그 혼란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의 옆에 앉은 유라의 표정 역시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지훈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인상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삼촌. 하지만 아무리 잘 쓰인 소설이라도 소설은 소설일 뿐이죠. 그가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강지훈의 분노 발작 영상의 원본이었다. 영상은 강민혁의 수하가 몰래 책장을 쓰러뜨려 유라를 해치려던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책장을 밀어내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발작은 그녀를 구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유라가 만났던 수상한 남자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탐정사무소 소속의 베테랑 사립탐정이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서류는 바로 강지훈의 부모님 교통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였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제 삼촌은 회사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의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강민혁과 몇 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화물차 운전기사와의 대화였다. 녹취록 속에서 강민혁은 운전기사에게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약속하며 자신의 형이 탄 차를 처리해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폭발했다. 강민혁은 조작이야 거짓말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회의장 문이 열리고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제 울부짖으며 주저앉은 강민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이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을 때 지훈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처리할 업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스크린에는 한미래와 박서연이 강민혁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유라가 대리 신부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강민혁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양쪽을 오가며 이득을 챙기려던 그들의 비열한 행동은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의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으로 한씨 가문의 법적 사회적 몰락에 완벽한 쐐기가 박혔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부패에 연루된 자는 누구든 뿔이 뽑힐 것이다. 이제 모든 의심을 거두고 지훈의 전략적인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끼게 된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낸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우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냉철한 총수의 표정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녹아내렸다. 유라 역시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승리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졌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기고 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민혁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 그에게 부역했던 이들 역시 무거운 죗값을 치렀다. 한때 유라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박서연과 한미래는 공갈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도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퇴출당하며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JK그룹은 강지훈이라는 강력하고 현명한 리더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특히 한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전자소재 계열사는 한유라가 제안했던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여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한때 바보 후계자와 근본 없는 아내라며 그들을 동정하고 비웃었던 직원들은 이제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라는 지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화려한 그들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안식처는 소박하고 평온했다. 작은 비석 앞에선 유라는 더 이상 슬프고 무력했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한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인이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꿋꿋하게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잘 살겠다고 한 약속이요. 이젠 정말 행복해요. 그것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존재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유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이 저택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차갑고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돌아가고 싶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걸었다. 한때 바보 지훈과 함께 어색하게 산책하던 바로 그 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훈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당신의 친절함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신이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 입가를 닦아주던 그 순간들이 내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느껴본 진정한 온기였어요. 유라가 미소로 답했다. 나는 그때도 당신 눈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봤어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믿었던 게 아니라 당신 눈 속에 그 빛을 믿었던 거예요. 그때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우리의 첫 시작은 필요와 계략으로 얽혀 있었죠. 그래서 난 당신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도 제대로 된 프러포즈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는 유라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유라 씨,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습니까? 대리신부도 비밀스러운 전쟁의 파트너도 아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로서 말입니다. 유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낡은 결혼 반지를 빼고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강지훈과 한유라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진정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회사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집에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랑스러운 부부였다. 어느 눈부신 저녁 두 사람은 개인 요트 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바람에 흩날리는 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공주처럼 아껴준다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그가 유라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처음부터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었어. 나는 그저 내 여왕에게 어울리는 왕국을 되찾아왔을 뿐이야. 사랑해요, 나의 유일한 여왕님.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한때는 바보에게 시집가야 했던 불행한 소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세상 전체를 선물 받았다. 그녀는 그저 공주처럼 사랑받는 것을 넘어 한 남자의 우주 속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